동형 모의고사 1회차입니다. 1회차에서는 매 단원마다 출제 경향을 먼저 좀 체크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한 번 더 정리한 후에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4가지 단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3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에서 각각 한 문제씩. 그런데 부동산학의 2회 파트에서는 표준 산업에 대한 분류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보세요. 가끔씩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그리고 각각 한 문제인데 특히 부동산학 총론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학습했죠. 그 범위를 절대로 안 벗어날 겁니다. 그 안에서 다 나올 겁니다. 단지 지문이 100% 똑같다가 아니라 28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인데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옳은 지문 또는 그 반대 이렇게 놓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이 시험 문제고요. 좀 더 확장시키면 정착물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정의해 볼까요? 기술, 경제, 법률. 따라서 부동산학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근본적인 시험 문제는 이 3가지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 개념은 4가지였죠. 공간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리고 공간은 3차원 공간 또는 입체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그죠? 그 정의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법률적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부착, 계속. 그렇다면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그 결과 효용이 감소하거나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독립정착물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만 독립정착물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개론에서 다루는 그냥 학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독립정착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결과 독립정착물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류는 4가지죠. 자, 건물부터 분류합니다.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그리고 농작물.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뭘까요?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민법상 부동산. 다시 말해서 우리 민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협의, 광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그냥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단지 개론이라는 과목은 학문이다 보니까 이걸 분류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 준비하느냐. 이 3 단어는 동의어다라고 생각하고 한 세트로 묶으세요. 그런데 복합 개념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법률. 간단합니다. 이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경제나 기술로 바꾸어서 장난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장난칠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2번 지문. 여기서 키는 생산 요소,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중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이죠. 그런데 중부동산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등기나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O.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키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한 번 더요. 독립정착물은 시험 지문에 안 나온다고요. 토지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는 개념이죠. 근데 앞으로 가보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야죠. 따라서 4번은 X. 답은 4번 됩니다. 5번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공장, 재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복합 개념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부동산의 분류죠. 그 다음 부동산의 특성이겠죠.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시험 범위를 안 벗어나요. 최근 10년치 안에서 그 내용들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요. 여러분들이 동형 1회차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조금, 그렇죠. 좀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푸셨거나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본 것보다 무겁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자, 첫 번째, 동형 모의고사는 어떻게 지문을 구성했느냐. 첫 번째는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단,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나왔던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뺐습니다. 왜? 너무도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크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뺐고요. 첫 번째는 우리 기출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간평사 기출 지문들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이 쓴 대학 교재에서 지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지문을 구성할 때 강양구의 개인적인 사견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사견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고 강양구가 문제를 추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20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 내용대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많이 반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너무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지문들을 배열하고 OX를 결정할 것인지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기억 볼까요? 기억에서 키는 뭘까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 이걸 뭘 한다고요? 공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공유지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자, 공유지.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키를 선택하세요. 아, 침식되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키는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정리합니다. 수면 밑으로 잠겼는데 잠기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전답이었다는 것. 포락지입니다. 디귿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가격. 그러면 가격이라면 필지가 아니라 획지라고 해야죠. 따라서 디귿에 필지를 획지로 바꾸면 이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왜냐하면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지만 획지가 되면 경제적이라고 해야죠. 자, 리얼로 가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단독주택은 뭐라고요? 1세대. 여기서 각 세대라는 단어를 보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단독주택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1세대가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이 정답이라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미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보이죠? 오케이, 재분배죠. 그러니까 재분배, 그게 환지 방식이고 환지에 대한 정의죠. 자, 따라서 2번 옳은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다음 중 영속성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억, 체유효 이용,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체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성도 되고 하나 더요. 좋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니은으로 갑니다. 부동산은 왜 관리할까요? 자, 만일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두세 달 사용하다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란 부태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 없죠. 오랜 시간. 다시 말해서 영속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 속에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키는 두 가지죠. 입지 경쟁하고 지가가 상승했다. 입지 경쟁이란 좋은 위치의 토지를 얻기 위해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할까요? 좋은 위치의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성입니다. 리얼은 이제 소유이익, 사용이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익만 기억하자고요. 이익 또는 임대차 시장. 단어에서 느껴봐요. 특히 여기서 소유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인데 그 보유기간이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관계없어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임대차 시장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1시간 임대차를 하든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그 단어 속에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속성이죠. 정확합니다. 미음,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특징은 오로지 시험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음도 기억합시다.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따라서 영속성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 총론은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특히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A형, B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A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은 부동산 총론에서 문제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총론 문제가 중요한 이유, 이 문제를 맞추면 멘탈이 그렇겠죠. 업되겠죠. 그러면 몰랐던 문제도 정답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요 공급 파트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은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번 출제가 안 되기는 했으나 그냥 해마다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한 문제 속에 수요 공급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들이 지문에 다 놓을 수 있다는 것. 즉,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여기서도 놓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다 보면 지문을 하나씩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것을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를 정확하게요. 자, 문제 풀 때 놓을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점 이동은 필수. 탄력성은 이론 1개, 계산 1개, 그래서 2문제가 놓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유효 수요 개념인데, 그럼 시험에서는 유효 수요라는 단어가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욕구와 구매력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량과 저량, 유량에 포커스를 맞추죠. 유량이 뭐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죠? 투자를 했다, 돈이 나갔다는 거죠. 유량이죠. 수입이 생겼다, 돈이 들어왔죠. 유량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게 유량이라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저량입니다. 자, 세 번째, 공급 가격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4가지를 세팅해야죠. 공급 가격, 수요 가격, 공급량, 수요량을 한 세트로 묶어서 공급 가격은 오케이, 최소, 나머지는 최대. 자, 갑니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자,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막 학습을 해요. 실질소득이 보이면 소득효과, 실질소득이 없으면 대체효과를 외우는데 문제를 만나면 답을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지문과 문제와 함께 보셔야죠. 그러니까 문제 따로, 지문 따로, 암기 따로. 그러니까 문제가 막상 나오더라도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와 친숙해져야 됩니다. 2가지를 구분하는 기준, 지문에 실질소득이 보이면 소득효과, 안 보이면 대체효과. 세 번째,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2가지죠.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어떻죠? 가격 이외. 곡선상, 곡선 자체. 오로지 이렇게요. 수요량의 변화, 풀네임으로 정의해 볼까요? 수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해동. 너무 길어요. 그리고 어느 단어가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 해서 오히려 답을 찾는데 불편해서 안 됩니다. 오로지 단어는 곡선상이라는 단어만 기억해요. 곡선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앞서 말했던 수요 공급의 전 범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요 공급이었습니다. 자, 탄력성인데 탄력성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나 또는 강의하는 공간에서, 오프 공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탄력성 어렵대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대체로 못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막연하게 탄력성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자, 첫 번째가 가격 탄력성의 크기인데 5가지입니다.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쭉 배열하세요. 시작.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부호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가격이 불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 말은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고 하는 이 이외에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오로지 이것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적은 무슨 뜻입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 단위 탄력적은 가격과 양이 같다는 거죠. 그럼 비탄력은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이 불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탄력성에서 탄력성 이론 문제에서 지금 요 내용이 70%를 점합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내용이 어렵다 쉽다. 아니 이 뜻밖에 없다니까요. 완전 비탄력이다. 그래프 형태 수직이죠. 어디가 불변 양. 이 의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 이외에는 이 노란색요. 이거 이외에는 그 무엇도 못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방금 탄력성 이론 파트에서 70%를 점한다 그랬죠. 여기서 25%를 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그 탄력성에서 95%를 이 둘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크다고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공급은요, 생산이 가능할수록. 그럼 선택의 폭이 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뭐죠? 탄력성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대체제. 자, 대체제부터 가면 시작. 대체제, 용도 다양, 용도 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그러면 수요는 탄력적이죠. 공급은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면 생산하기 쉽죠. 탄력적.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면 비탄력. 오로지 탄력성의 이론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력성이 어렵다는 생각은 막연한 그 생각은 완전히 지워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1번의 키는 대체제죠. 자, 이제 대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마무리합시다. 자, 두 개 지문을 봐주세요. 자, 2번 지문을 볼게요. 재화가 두 개가 보입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자, 어떤 게 대체제입니까? 어떤 게 대상부동산입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 겁니까? 대상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하락한 겁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최근에 이제 질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냐? 어떤 부동산이 대체제냐?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자, 기계적으로 답 찾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 키가 뭐죠? 대체제. 개론 40문제 전 범위에서 대체제라는 단어가 보인다.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는 거죠? 가격과 가격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없죠. 그럼 지문 해석해야죠. 선호도가 좋아졌으니까 수요 증가. 그럼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그럼 가격은 하락. 2번 갈까요? 첫 번째 기는 대체제입니다. 그럼 가격이든지를 확인해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제가 뜨면 가격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을 말하는 건지 오피스텔 가격을 말하는 건지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왜? 답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라면 뭔가 주어졌고 그리고 물어보겠죠. 그럼 앞쪽에 있는 게 제시된 건데 다시 한번 그것도 따지지 마세요.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답은 똑같아요. 자, 가격을 찾았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비례. 뭐가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가격이 비례한다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요걸 선택했다. 상관없죠? 똑같다니까요. 자, 이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이 내용 이외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체제. 선호도가 좋아졌다고 했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그럼 대상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2번과 4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과 4번을 같이 보세요. 여기서 곡선상이라는 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격이 있어야죠. 있다 없다? 없죠. 원자재 가격은 생산비니까. 그럼 X죠. 그럼 더 이상 시험장에서는 볼 필요 없죠. 자, 일단 해석에 들어갑니다. 2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생산비가 증가했죠. 그럼 공급은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면 D는 뭐라고 할까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4번을 보시겠습니까? 곡선 자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요, 가격이 없으면 되죠. 가격이 없죠. 그러면 O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을 찾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을 찾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고, 단 어떤 것을 키로 선택할 건지를 많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공급량, 수요량,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중에서 뭐만 기억하죠? 오케이. 공급 가격은 최. 그렇죠. 소. 나머지는 최대. 공급 가격이 최소라고요. 나머지는 다 최대. 동그라미 4번으로 들어가는데 2번과 4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2번의 곡선 상이든 4번의 곡선 자체든, 즉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든 곡선 자체가 이동하든 수요량은 변해요. 그래서 2번과 4번의 지문에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답을 찾는데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4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가격이 없으면 되는 거죠. 소득을 기억하실 필요 없죠.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가격 이외에 수만 가지가 들어가더라도 O가 되는 거니까요. 자,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 확인합니다.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실질 소득.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보이면 소득 효과. 근데 실질 소득이 안 보이죠? 그러면 대체 효과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 너무너무 정료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벌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5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4번 지문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두 문제로 출제할 건지. 4번은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해요. 분리시켜서 두 문제를 출제할 건지, 아니면 함께 출제할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 내용들을 수요와 공급의 개념 파트에 지문 1개, 2개를 대입시켜서 출제할 건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크기가 다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이동한 쪽 한쪽을 선택해야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을 먼저 결정해야죠.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정확합니다. 이번에서는 뭘 결정했습니까? 수요 감소. 모두 다 감소. 3번입니다. 3번에서는 뭘 결정했습니까? 공급 증가. 그럼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이죠. 정확합니다. 자, 이제 4번 지문을 잘 봐주세요. 이제 4번과 관련된 지문은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지문. 잘 보세요. 첫 번째 키는 수요 증가. 그럼 모두 다 증가. 두 번째 키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양이 많이 변한다고요. 그럼 가격은 조금만 변한다는 얘기죠. 자, 2번입니다. 첫 번째 키는 공급 감소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자, 그런데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럼 반대로 양은 조금만 변한다. 이 두 개의 지문하고 지문이 달라집니다. 차이점을 느껴봐요. 그렇죠. 탄력성에서 완전이라는 개념이 붙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완전자가 붙는 쪽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자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수평이죠. 어느 쪽이 불변? 가격, 불변, 일정. 자, 두 번째는 수요 감소입니다. 그럼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탄력, 곡선의 형태, 수직. 어느 쪽이 불변, 양.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키가 공급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자, 지문 한번 더 봐주세요. 자, 블랭크 채워봅니다. 1번,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모두 다 증가죠? 가격은 상승. 두 번째 키는 비탄력. 비탄력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많이 변한다. 2번입니다. 첫 번째 키는 완전 탄력적 그래프 형태. 수평이죠? 어느 쪽이 불변? 가격. 따라서 가격은 불변 일정하고, 두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양. 양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5번 가봅니다. 5번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의 지문의 차이와 함께 블랭크 채워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지문의 차이점을 잘 봐요. 자, 1번과 2번은 둘 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증가를 했대요. 그런데 1번은 같은 폭, 즉 10% 증가했다는 것이고 2번은 그냥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잘 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같은 폭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격이 불변인지 양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하죠?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곡선이 둘 다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거나 즉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이쪽은 알 수 없다죠. 구분을 잘하세요. 따라서 2번처럼 출제가 되더라도 같은 폭이라고 전제를 하시고 불변이 되는 쪽을 먼저 결정해놓고 그쪽을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3번 지문 보세요. 자,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2번과 3번. 그럼 어느 쪽이 불변이라고 했습니까? 가격. 표현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따라서 2번에 나와 있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요는 증가죠. 그럼 양은 증가하겠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모두 감소했대요. 아, 같은 폭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럼 불변이 되는 쪽을 찾아 이쪽은 알 수 없다고 나와야죠. 그죠? 근데 어느 쪽이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같은 방향으로 모두 감소니까 가격이 알 수 없다고 나와야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비탄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많이 변한다. 따라서 가격을 잡아놓고 지문에서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면 오가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보다 크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동의어가 3개 보이죠.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찰 기간이 길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장기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그래야죠.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도 동의어들이 3개나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 그래프. 그냥 시험과는 관계없는데 탄력성 부호를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저렇게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그리스어입니다. 자, 후에 자, 이게 로마로 가면서 영어 스펠링이 만들어지죠. 영어 스펠링에서 이라는 게 이처럼 생겼죠. 이가 몇 번째 있죠? 그래서 엡실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5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다. 이 상태, 이 그래프 형태를 직각쌍곡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 수평. 부호가 어떻게 되죠?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 그리고요, 부호는 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을 해석하시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양은 불변이죠. 그럼 양이 불변이면 가격은 어때요? 그래프를 잘 생각해 봐요. 수직이라는 말은 양이 불변이 가격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공급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요. 단지 양이 불변이지 가격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문제가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속에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결합되게 되면 분모가 둘 다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세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교차 탄력성 볼까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 하나씩 대입할게요. 아파트 가격이 3% 상승. 다세대 가격이 2% 상승. 그랬을 때 다세대 전체 수요량이 5% 증가했답니다. 이제 빈칸 하나씩 채워볼까요? 자, 올라갑시다. 6%죠. 근데 왜 증가죠? 플러스 값이니까 같은 방향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격 탄력성에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수요량과 6% 증가를 합친 게 5% 증가래요. 그럼 1% 감소가 되면 되겠죠. 밑에 2번 참고로 한 번 더 보시고요. 아울러서 왜 또 감소할까요? 가격 탄력성 무조건 반비례죠. 자, 그러면 1 나누기 2니까 0.5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자, 첫 번째 통영 7번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